안녕하세요.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저희 나라로 치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올해. 그리고 또 뭐가 얼마 전에 저희 월드컵 있었죠. 저희 나라 선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조기성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통령 선거 있었고 또 저희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엔데믹 계속 있었죠. 그리고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올해 2022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 유독 바쁘게 지내신 분이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죠? 올해는 뭐 좀 바쁜 것은 아닌데 평상시보다는 덜 바빴고요. 아, 진짜요? 예, 올해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 준비하면서 몇 분들에게 전국 규모나 광주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 여쭤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태원 참사가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광주는 또 광주도 여쭤봤더니 하정동 아파트 붕괴 사건, 네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2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뉴알못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저희도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네, 6월에 치러졌던 지방선거로 저희 강기정 시장님으로 이제 교체가 됐죠. 그리고 새롭게 뽑혀서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결정이 됐는데요. 돌아보니까 이번 광주 지방선거 결과가 좀 이슈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투표율 때문이었죠. 투표율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전국 최저 투표율이었습니다. 무려 37.7%인데요. 이게 유권자 10명 중에 6명이 투표를 안 한 거래요. 와, 저희 이러지 않았는데, 그쵸? 예. 그리고 남은 한 명도 갈까 말까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전국 최저 투표율에 대해서 문 대표님, 우리 지역 민심이 좀 어떨까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걸까요? 좀 더 수치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 120만 6,886명이 투표권자였는데 그중에 45만 4,516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중에 33만 4,699명이 현재 시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그마치 80만 넘는 광주 시민이 안 찍거나 투표를 안 했거나 이 결과물이 37.6%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볼까 싶은데 일단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밀었던 후보가 되지 않는 실망감이 일단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 고생하고 열심히 했던 시민들과 당원들이 있는데 유력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은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대한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고 또한 반성하지도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당심과 민심이 갈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민심에서는 다른 후보가 됐다면 당심에서는 당선자가 돼가지고 이런 실망감 때문에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석이 나오고 나서 와 진짜 그 수로 들으니까 굉장하네요. 예. 80만이 안 했으면 정말 거의 정말 많이 안 했는데 근데 그런 분석이 나오고 나서 또 다른 우리 지역에 뭐 변화가 있었을까요 혹시? 중앙 쪽으로 보면 민주당에 있는 중앙당 초재선 의원들은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했던데 광주 전남의 지역에서는 어느 정치인이나 시당이나 도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젖잘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심각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리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라 대선 후보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또 대선 후보 측에서는 그간의 광주 전남이나 전국적인 분위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데 광주 전남의 정치인들, 광주 정치인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 탓 공방이 더 컸던 것 같고 책임 있게 지금까지 광주의 민심이 왜 그렇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반성하고
계획을 잘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무공천 수가 대구가 네. 광주가 제일 많았어요. 네네. 공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후보가 없어서 경쟁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이건 일당 독재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향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이 뼈를 깎는 반성과 각오 여전히 그 당시에 지난 지방선거 때의 분위기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바닥의 민심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정국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광주 시민들은 여전히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불만이 많고 대책을 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 고민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네, 꼭 분골쇄신해서 저희도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4년을 이끌어갈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뉴스라고 하면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가 정말 많이 있었지만 2022년 우리 광주에는요. 지금 물 부족 계속 몇 번째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 부족 이건 뭐 현재 진행형이라 절대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물이 부족하다 저희가 올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조금 시민들이 가뭄 대책과 물 부족 현상을 약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물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틀면 나오니까. 틀면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담수율이 30%대를 떨어져 20%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은 광주시의 물 부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책이 홍보하는 문제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비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기우제가 성공한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안 올 때, 그러니까 지금의 광주시의 대책은 어떤 중심의 대책이냐면 내년 가뭄, 홍수기 때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7월, 8월 때까지 비가 많이 올 때까지 대책만 생각하고 20%, 30%, 10%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때도 비가 안 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죠?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의 대책과 비가 올 때의 대책을 각자 따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광주시의 고민은 뭐만 있냐면 내년에 비 올 거니까 지금 절수하자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지금 아빠가 돈 벌어올 거야 내년에 조금만 기다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갖고 물 대책과 우수 대책, 비 대책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경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이 아마 이 경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준비해서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큰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답답하네요. 네, 뾰족한 순 없고 난감합니다. 일단 물 고갈 위기는 우리 모두가 아끼고 또 아껴서 머리도 매일 감지 마시고 이틀에 한 번씩만 감으시고 해서 이 고민을 저희가 좀 넘겨야겠습니다. 물이 끊기고 막 예전처럼 받아 쓰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니까요.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는데 이 아파트에는 욕조가 요즘 아파트는 잘 없어요. 다 샤워 부스로만 설치가 돼 있어서 물 어디다 받을 데도 없습니다. 진짜 잘 아껴야 그런 사태는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계속 아껴 쓰시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광주에 뭐니 해도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복합 쇼핑몰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복합 쇼핑몰 하나 없는 도시라는 말 때문에 발언이 나오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마치 광주는 낙후되고 소외되고 그런 도시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서 지역 내 논란이 조금 됐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유통사들이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금 2개, 3개 정도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뭔가 구체화되야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복합 쇼핑몰 이슈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선 후보가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광주가 마치 소외받고 있고 문화와 레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갈라치기 하는 의도에 정확히 광주가 희생을 당했고요. 또 그 이후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면 당선 후에 움직임, 국민의힘의 후보의 움직임이나 당선돼서의 대통령의 움직임이나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거기에 뒷받침에 상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의도된 대로 갈라치기에 이용당했던 것이고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에 부응해서 마치 광주가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될 것처럼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했던 광주시의 입장도 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복합 쇼핑몰은 국가나 지방정부는 행정을 간소화하려는 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닐까요? 지방정부에서는 행정을 간소화하고 그에 이제 뭐 부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이 현재는 이제 신세계와 현대에서 네. 두 군데에서만 접수를 했는데 하나는 전남방직계 공간과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잘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롯데가 빠졌고 네네네. 또 패밀리랜드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롯데가 빠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신세계는 어등산을 하기로 했던 것이 이제 종합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서 현재 광천동 터미널 부근을 고민하는 건데 이 광천동 터미널 문제는 여전히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대단히 심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전남방직의 문제는 역사공원 문제나 네. 지역 주민들의 문제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전번에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소상공인들과 지역 상권, 네. 골목 상권에 대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먼저 고민하는 것이 답인데 여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역사문화공원 두 곳 만들겠다라고 전남 일심방직 부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전남 일심방직 부지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역사문화공원 두 곳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했다던데 공공기여는 어쨌든 더 많은 공공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잖아요. 예. 이게 어떤 말이에요? 공공기여와 공공부지 확보를 내놓겠다는 약간 다른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대 측에서는 37.5%를 공공부지로 내놓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 공공부지라고 하는 것은 학교, 공공시설 용지, 네. 공원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공부지를 37.5%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과 공공기여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건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는 도로와 학교와 공공시설 용지가 네. 37.5%를 내놓겠는데 네.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공기부를 더 내놓겠다. 네. 예를 들자면 최근에 호남대학교 쌍천동 캠퍼스가 개발이 되면서 네.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이익금 264억을 시에다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공공기부로. 그 기부 중에서 172억을 운천근린공원, 네. 또 6, 72억 정도를 저기 화정동 근린공원에 투자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겠다고 이런 게 이제 공공기부인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공공부지와 공공기부가 좀 헷갈리다 보니까 현대 측에서는 공공부지 개념으로 35% 내놓겠다고 하는 네, 것이고 네, 네.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거 말고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공공기부를 더해야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이죠. 아, 그 말이네요. 예. 거기 일부를 그러면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땅을 조금 줄게, 이걸 이렇게 할게 했는데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거는 당연한 말이고 거기다 돈 좀 더 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부지나에 포함되는 것 말고 네, 역사문화공원이나 기타의 공공성을 띌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대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똑같은 말인데 그걸 꼭 돈으로 이야기하니까 네. 좀 죄송합니다. 더 좀 그랬죠? 네. 예. 두 번째 나눠볼 뉴스는 저희 지역 뉴스는요. 여기 또 앵그리문 나오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뉴스는 광주 전남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집중 단속을 벌려왔는데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공인중개사랑 브로커랑 공모해서 무려 400채 전세 사기를 친 50대가 구속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400채거든요. 근데 이 같은 사건이 광주, 전남 총 8건 그리고 79명이나 검거됐고요. 지금 이거는 가해자예요. 79명은. 그리고 피해액이 548억 여원이에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들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필요 없이 열심히 살아요, 진짜.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 이제 무주택 서민에 해당되시는,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막 하려고 하시는, 또한 신혼부부로서 이제 가정을 막 꾸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계속이요? 사회적 상황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법을 좀 보면 깡통 전세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가보다 현재 예를 들면 1억에 이 집이 팔리는데 네네. 이 1억에 팔리는 집보다 전세 보증금을 1억 2천을 받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게 전세금이 막 오르고 집값이 폭등할 때는 가능할 이야기지만 지금은 집값 내려가는 구조이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네네. 그런 구조에서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전세를 많이 받아서 매매가를 충당해가지고 집 팔려면 줘야 되는데 매매가가 좀 높다면 그런데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고 전세값은 없는 상태에서 1억짜리 팔아가지고 1억짜리 갚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아무 죄 없는 서민들이나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이런 분들만 깡통 주택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돼버려서 이건 대단히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저는 이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전세 대란과 이런 사기 대란이 이후에 이 경제 상황이 이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경제관념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아까 슬쩍 얘기하신 것 같은데 눈치상 제가 잘 몰라서요. 근데 왜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는 예전에 같은 구 건물은 네. 일정 정도 부동산이나 광주 뭐 사랑방이나 전세를 딱 보면 네. 그 가격이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데는 가격 매매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네. 이게 비싸 그래봐 500, 1000이나 뭐, 네네. 비싸게 돼 있는데 새로 된 데는 가전제품 일체 또 뭐가 일체 돼가지고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는 혹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살다가 다른 거 사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사면 1억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 2천 전세를 줘도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는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사고 1억 2천짜리 보증 살면서 새 집 같은 데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 어쨌든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이분들 피해 받으신 분들은 변제를 하나도 못 받나요? 어떤 절차를 가지고 했냐 이거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수도권은 7억, 네. 지방은 한 5억 정도를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전세 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나기 전에 네. 자기가 반드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놨어야죠. 그래야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조건 다 털리는 거죠. 아니 근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좋은데 근데 어쨌든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받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껴가지고 이렇게 아주 마음을 먹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쳐버리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근데 아유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마음 먹고 쳐버리면 이제 뭐 사기를 일단 안 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나 제도 장치를 미리 고민하고 네. 또 그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죠. 그러니까 사기 전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돈 없이 전세 보증금 받아서 집 사가지고 상환 능력이 안 되니까 경매에 가버린 경우 네. 이런 경우가 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세 계약한 날 네. 또는 다음 날 네. 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 넘겨버리고 그러면서 대출 받아고 날라버린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집은 샀는데 나보다 선순위가 있어가지고
국세나 지방세가 더 많거나 나보다 임차인 선순위가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도 구제를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 TBS가 이제 뭐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받는 서름이죠. 임차인이 받는 서름. 이런 것을 어떻게 안 당할 것인가, 이런 고민인데, 일단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 등본을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죠. 네네. 이 사람이 진짜 실소유주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것이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건지, 네. 그다음에 나보다 선순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그리고 잔금 치른 날까지, 다음 날까지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되, 대신 이제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넣어야죠. 내가 잔금 치르는 날 다음 날까지 네. 국세나 지방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특약을 미리 이렇게 계약서에 써놓는다든가, 또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이다. 그것은 사기를 안 당하는 게 방법이죠. 이런 것을 특약서에 미리 써놓는다고 하면 네. 되는 것이고, 또 전세 살기 한 절반 정도는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 증권도 좀 끊어서 네.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가장 심각했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런데 덧붙여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태원 참사 문제가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만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냥 안전도시 명찰만, 이름표만 달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시민들의 안전대책, 재난으로부터의 대책, 사실은 가뭄도 재난으로부터 대책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지, 그냥 광주가 안전도시입니다라고만 표방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광주는 안전도시인데 예를 들면 범죄 사고율, 교통사고율, 그다음에 낙상 사고율, 또는 뭐 치매 발생률 줄이는 것,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광주가 어떻게 안전도시를 끌어가겠다고 하는 대안을 좀 내놓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이 물이 지금 물 부족 문제가 나오면서 여름에 또 더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계속 강조하셨던 바람길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바람길 지도는 지금 현재 사실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것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만드셔야 되고, 그래야 에어컨을 덜 틀게 되고. 그럼요. 네. 그게 바로 또 물 부족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기후 위기로 이어지니까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금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올해 광주의 1년을 좀 평가하면서, 네. 광주가 안전한가, 그리고 광주가 우리가 이후로도 희망을 가져야 할 도시인가,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광주가 시민들에게부터 안전한 도시가 돼야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절망과 실망으로부터 지난 선거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하고 희망을 갖고 절망에서 극복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여전히 지금 전국을 보면 광주의 역할도 좀 있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만 절망하고 희망을 갖자.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살아가자. 이게 저 계획이었고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2022년은 진짜 광주 시민들한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선거도 지고 이렇게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놔버리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저희 충분히 시간 지났습니다. 2022년 나머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2023년도 또 기다려야 되니까요. 2023년 희망차게 또 시작해야죠. KCTV 시청자 여러분, 특히 저희 뉴얼모 세상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3년 또 잘 기대해서 잘 보내보도록 해야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